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혹시 은행이 문을 닫고 망하더라도 내가 예금한 돈의 5천만 원까지는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 금액의 변화가 좀 생기는 모양입니다. 이 한도 자체가 늘어나는 건 아니고 정부가 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도 별도로 5천만 원까지 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외신을 뜨겁게 달군 소식이 하나 있었죠. 러시아 용병 기업인 바그너 그룹이 무장 반란을 일으켰다는 뉴스였는데요. 반란 소식이 전해진 지 하루 만에 사건은 일단락됐는데 혹시라도 이 러시아 지역에서 무슨 일이 또 벌어지면 최근에는 좀 잠잠하던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달러나 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물릴 가능성도 커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뉴스 자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6월 26일 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아침부터 전국적으로 비가 꽤 내리고 있는데요. 혹시 운전하시는 분들은 전조등 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중요한 뉴스들 안전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MBC 양효걸 기자, 언더스탠딩의 안승찬 기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예금자 보호한도 늘어날 것 같다는 뉴스, 양효걸 기자가 가져오신 소식부터 좀 들어보죠. 네. 우리나라는 지금 5천만 원인데 네. 언제적 5천만 원이냐 이게. 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네. 좀 한도 좀 올리자. 네. 한 1억까지는 보장해 주는 게 어때? 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긴 했는데 네. 이게 자체가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좀 변화가 있긴 있다고 합니다. 일단 두 가지 방향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하나는 이제 현행 은행의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인당 한 5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한 단계적으로 한번 올려보자. 이런 게 논의가 또 되고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일반 예적금 말고 연금저축이나 사고보험금, 뭐 중소퇴직기금 등 이 다른 금융거래도 한 5천만 원 예금자 보호를 적용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금액 자체를 올리느냐, 또는 아니면 적용되는 범위를 넓히느냐. 근데 이 두 가지가 지금 동시에 좀 추진이 되고 있다는 소식인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금액부터 좀 보면요. 1인당 5천만 원으로 지금 한도가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시작된 지가 그 IMF 외환위기 이후에 도산한 은행들 정리한 뒤부터 예금보험공사 생기고 2001년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23년째 이 금액이 유지되고 있는 건데 아무래도 뭐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2001년도에 5천만 원이 지금 5천만 원하고는 무척 지금 달라졌고요. 금융거래 규모 자체도 많이 커지면서 이 한도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 거고요. 게다가 올해 초부터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로 대규모 인출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뱅크런 우려가 나오면서 우리도 이참에 한번 한도를 좀 늘려잡자 이런 목소리가 커진 겁니다. 그럼 5천만 원이니까 한 1억 원 정도까지 가보자는 겁니까? 그 이상입니까? 일단 예적금 보호 한도 금액 자체가 한 지금 5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한 번에 뛰긴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단계적으로 좀 올리는 방향을 좀 검토하고 있고요. 그러면 한 두세 차례에 걸쳐서 최종 1억 원까지 보증 한도를 늘린다는 그런 겁니다. 예금 보호 한도를 좀 늘리기도 늘릴 거고. 네. 일단은 이 자체만 먼저 놓고 보면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 그게 언제적 5천만 원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반대 목소리나 좀 신중해야 된다는 논리도 있습니까? 일단 금융권에는 반대 목소리가 좀 큰 상황입니다. 이제 금융권은 현행 5천만 원 한도로도 예금자의 98%를 보호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1인당 5천만 원 넘게 한 회사에서 예적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체 비율로 보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겁니다. 게다가 요즘은 핀테크도 많이 활성화가 됐고 비대면 거래도 늘어서 한 은행에만 예금을 몰아놓고 있는 경우도 확 줄었다는 거고요. 또 한도 여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위기가 왔을 때 혹은 오려고 할 때 이제 정부나 기관에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은행 예금 한도를 확 올려서 보호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써먹을 수 있는 안심 카드를 지금 미리 올려놓으면 정작 쓰고 싶을 때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1억 원에서 만약에 더 올리게 되면 여력이 줄어든다는 거고 만약에 지금 한도를 올리면 결국 나중에는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보험료를 올려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금융권에서 좀 반발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문제 생기면 5천만 원 주던 걸 1억 줘야 되니까 마치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 한도가 계속 2배 늘어나는 거랑 똑같으니 이거 올리는 순간 예금 보험료를 더 내겠군요, 은행들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소비자들한테 더 받아내기도 만만치는 않고. 이게 약간 은행별로도 좀 다른데요. 시중은행하고 저축은행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1억 원으로 상향이 되면 어차피 1억 원까지 보장을 받으니까 시중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 많이 몰려들 거다. 올려들 거다 해서 저축은행이 유리한 거 아니냐. 예. 실제 미국에서도 이 한도를 올리니까 저축은행으로 좀 쏠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축은행은 그 마다하지 않는 거 아니냐 하지만 또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마냥 반기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예보료 부담이 지금도 시중은행의 한 4-5배를 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중소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네. 예금은 대형저축은행으로 쏠리는데 보험료는 우리가 다 내는 거 아니냐 하기 때문에 이 은행 업권별로도 사실은 조금 반응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예금 보험료는 일단 자기들이 받은 예금의 규모에 따라서 내기는 할 텐데, 네, 야 이게 파급 효과가 크겠네요. 예를 들어서 저 주택담보대출 같은 거 변동금리로 받은 분들은 네, 이거 내가 찬성해야 되는 거야, 반대해야 되는 거야 생각하면 네, 본인의 이해관계에 따라서라면 이건 반대하셔야 되겠네요. 네. 이걸 만약에 1억이나 1억 5천으로 이렇게 올리면 말씀하신 대로 저축은행도 같이 올라갈 거면 저축은행으로 예금 빠져나가는 게 꽤 될 것이고, 네. 그럼 시중은행은 빠져나간 예금 보충하기 위해서 예금 이자율을 올려야 될 테니, 네. 그러면 대출자 대출이자의 입장에서, 예. 대출이자의 그 이른바 뼈대가 되는 네. 코픽스가 같이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청년 도약 개조 하니까 대출 금리가 올라간다는 그 연쇄 작용하고도 좀 비슷하네요. 맞습니다. 그럼 결국 찬반에 대한 의견이 좀 더 모여져야 추진이 가능하다는 건데, 네. 좀 다른 범위의 확대도 좀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무슨 내용이에요? 이건? 일단은 정부 입장에서는 금액 자체 올리는 거는 굉장히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금융위원회가 어떻게 보면은 이 실제 금액을 올리는 것보다 다른 좀 범위를 좀 넓히자 이런 걸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은행 예적금만 보호를 해줬는데 이제는 연금 저축 신탁, 그다음에 중소 퇴직기금도 각각 5천만 원씩 보호를 해주기로 한 거고요. 이거는 이제 보험사의 사고 보험금도 다 일반 예금하고 따로 떼서 별도로 5천만 원씩 예금 보호 한도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범위를 좀 늘리는 상황인데요. 그럼 지금까지는 내가 보험사에 별도로 저축성 보험도 가입을 하고 있고, 네, 그랬다가 무슨 큰 질병이나 사고나 이런 걸 당해서 받아야 할 보험금도 있으면, 네, 근데 그 순간 하필이면 그 보험회사가 망했어요. 네, 그러면 내가 받아야 한 사고 보험금과 네. 내가 거기에 열심히 붙고 있던 저축성 보험을 합쳐서 5천만 원까지만 보호해 주었다는 뜻입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사고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회 보장적인 성격도 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게 사고보험금 같은 경우에 만기보험금을 제외하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돈이기 때문에 이런 예. 것도 한 5천만 원까지는 별도로 좀 보호를 해주자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은행의 보호 대상 은행 상품이 5천만 원 있고 연금저축 신탁에 5천만 원, 중소퇴직기금이 5천만 원, 한 개인이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예. 예전에는 은행이 잘못되면 모두 합쳐서 5천만 원만 받을 수 있었고요. 근데 이번에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이 되면 각각 보호가 적용되는 별도 상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억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아까 예를 드신 보험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그다음에 DC형 퇴직연금, 뭐 사고보험금, 일반보험 모두 5천만 원씩 가지고 있다면 예. 총 4개 카테고리에서 모두 2억 원까지 보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장 범위가 훨씬 넓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내 퇴직연금이 지금 은행에 가 있는 분들도 꽤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거는 그거대로 5천만 원. 네, 그리고 별도로 예금이나 정기예금 한 개 있으면 그것도 5천만 원. 네, 맞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약간 한도가 늘어나는 거고, 네. 그렇게 되면 예금 보험료율도 좀 올라가고 그렇겠네요. 오늘 설명해 주신 그 방법이.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예금 보험료율은 크게 올라가진 않는다. 굉장히 미미하게 올라갈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8월 초까지 이제 입법 예고를 거칩니다. 그리고 이게 끝나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서 올해 안에 시행이 될 예정이고요. 다만 현재도 예금보험 대상이 아닌 게 좀 있거든요.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는 계속 적용이 되지 않고 있고요. 이거야 하루하루 주가 움직임에 따라 달라지는 네, 거니까. 맞습니다. 보험금의 경우도 지금은 사고보험금이 아닌 만기가 돼서 나오는 만기보험금 이거는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또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도 연금저축 공제 상품을 취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별도로 예금자 보호제도를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거는 금융위, 그다음에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가 다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 사안이어서 지금보다는 상호금융권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거다. 하지만 하기는 한다라는 겁니다. 이 제도 변화가 좀 있을 것 같다. 아직은 정해진 건 아니다 그 말이군요. 맞습니다. 결국. 네. 예. 자, 안승찬 기자 가져오신 소식. 러시아에서 이걸 쿠데타 시도라고 해야 되는 건지
한쪽에서는 친위 쿠데타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고. 네. 아무튼 이것 때문에 주말이 뒤숭숭했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전쟁 중이잖아요. 예. 근데 이 전쟁에서 이제 러시아 군인들만 참여한 게 아니고 민간 용병 회사인 바그너 그룹이라는 용병들도 전쟁에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뭐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대략 한 2만 명에서 5만 명 정도의 용병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제 러시아 쪽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예. 이 정도면 러시아 전체 병력의 전쟁에 참여한 병력의 한 10%에서 20% 정도 될 거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지금 규모도 규모입니다만 이 바그너 그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개시 전에는 이 우크라이나의 젤런스키 대통령 암살 작전에도 투입이 됐었고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가장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졌던 도시가 바흐무트라는 도시인데 이번에 이 도시를 러시아가 완전히 이제 점령하게 되는 이것도 바그너 그룹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러시아 정규군에서 꽤 특공대 비슷한 그렇습니다. 역할을 하나 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런 바그너 그룹이 돌연 지금 전선에서 이탈해서 총 뭐 탱크를 몰고 러시아 모스크바로 진격한 사건이 벌어진 거고요. 푸틴 대통령이 이거는 반역이다 선언하고 바그너 그룹 전부 체포 명령을 내렸습니다만 전혀 막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바그너 그룹이 모스크바에서 200km 우리나라로 치면 한 대구쯤 요 정도까지 진격을 하니까 예. 결국 푸틴 대통령하고 아주 절친한 벨라루스 대통령이 중재에 나섰고 그래서 바그너 그룹이 자진 철수하고 대신에 이제 러시아 정부도 아무런 책임을 안 묻는 걸로 이렇게 합의하고 상황은 종료가 됐습니다만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한 고민을 안겨준 그런 사건이 됐습니다. 반란군이 수도까지는 안 왔는데 예. 중간에 이웃나라 대통령이 중재를 해서 겨우 그렇게 된 모양새가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원래 러시아를 위해서 싸우는 러시아에 고용된 용병이었는데 네. 왜 다시 총구를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로 돌리게 된 거랍니까? 이게 참 재밌는데 이 원래 이제 바그너 그룹의 창업자가 예브게니 프리고진이라는 사람인데 이 네. 사람이 원래 푸틴하고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원래 뭐 절도 사기 이런 혐의로 감옥 갔다가 이제 출소한 이후에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도시에서 핫도그 장사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게 잘 됐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돈으로 고급 레스토랑을 열었는데 푸틴이 이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신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부시장을 했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레스토랑에서 이제 둘이 자주 만나면서 이제 친분이 시작이 됐고 이후에 푸틴이 이제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각종 정부 케이터링이라든가 뭐 연회라든가 이런 거를 거의 독차지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푸틴의 요리사 이런 별명까지 붙었는데 여기서 그친 게 아니고 프리고진이 이 푸틴 대통령이 이런 이른바 좀 지저분한 일들을 많이 맡아서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6년에 이제 미국의 그 대선이 있었는데 이때 프리고진이 여론조사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미국의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대통령에 유리한 여론을 막 만들려고 뭐 힐러리 후보에 대한 흑색 찬전을 인터넷으로 막 뿌린다든가. 미국에서 그런 활동을 해줬다. 예, 그렇습니다. 프리고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기소도 돼요. 이후에 프리고진이 민간 용병 회사인 바그너 그룹을 만든 이후에는 러시아가 크림반도 강제 병합할 때 이제 병력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러시아가 시리아 내전에 개입할 때 이 바그너 그룹을 보낸다든가 이런 식으로 푸틴 대통령이 원하는 일을 뒤에서 처리해주는 이런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든든했겠네요. 그렇습니다. 장관들 모아서는 답답했겠습니다. 진짜 프리고진 일하는 것 좀 보세요, 좀 이러면서.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제 바그너 그룹이 참전하게 되면서 문제가 좀 불거지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공개적으로 사실 이번에 불만을 제기한 건 러시아 국방부가 미사일을 잘못 쏴서 자기 직원들이 대규모 사망했다. 근데 러시아 군에서 사과를 안 하니까 내가 모스크바로 가서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게 이제 공개적인 명분이었습니다만 사실은 그 내박에는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망자가 바그너 그룹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온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예. 특히나 우크라이나 군이 동부 지역을 막 탈환하기 시작하면서 그때쯤부터 이 프리고진이 SNS에다가 러시아 군수 내부로 아주 대놓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국방장관이 멍청해서 지금 전세가 나빠졌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고. 그러니까 러시아 국방장관도 짜증이 좀 났겠죠. 그래서 러시아 국방부가 무슨 조치를 하냐면 모든 비정규군, 그러니까 용병 같은 비정규군은 다 국방부하고 다시 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런 조치를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바그너 그룹이 독자적으로 너희 군사 활동하지 말고 국방부 산하의 명령을 받아라.
이런 조치를 취한 건데 지금까지는 국방부도 통제를 제대로 못했던 못하는 거죠. 상황이었나 그렇습니다. 보네요. 예. 근데 이거를 이제 바그너 그룹이 공개적으로 거절을 하고 내가 네 말을 왜 듣느냐 뭐 이런 거고 이 과정에서 푸틴 대통령도 암묵적으로 국방부 손을 들어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한테도 우리는 팽당했다 이렇게 생각한 바그너 그룹이 결국 전선에서 이탈해서 이제 모스크바로 진격하게 된 사건이고 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과정에서 푸틴 대통령이 너무 무기력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바그너 그룹이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이탈해서 모스크바로 진격하는 과정에 전혀 막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게다가 푸틴 대통령이 TV에 나와서 이 바그너 그룹은 다 반역자들이고 구태타고 전원 체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도 이 바그너 그룹이 도시로 러시아의 도시를 지나갈 때마다 시민들이 막 박수치고 네. 같이 사진 찍고 막 이런 환대를 받으면서 무혈 입성하는 과정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군사력도 굉장히 강한 바그너 그룹이 시민들 환대까지 받으면서 이제 들어오니까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네. 그래서 뭐 벨라루스 대통령이 중재로 뭐 돌아간 이후에도 바로 바그너 그룹 면죄부를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매우 굴욕적인 조치를 한 셈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러시아는 여론조사 할 때마다 푸틴 지지율도 높고 예, 우크라이나 전쟁은 잘하는 전쟁이다. 막 공식적인 발표는 80% 지지율이 나온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번에 저 바그너 그룹 이 모스크바로 진격할 때 박수치고 했던 분들은 나머지 20%가 모인 거예요? 미스터리입니다. 그 참.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결국은 전선에 다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가 있으니까 이제 돌아오는 회군하는 우리 반란군을 막을 방법이 없었든가. 그렇습니다. 하여간 뭐 이런저런 추측은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사건이 있고 나서 또 일각에서는 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무기력하면 잘 그 전쟁이 끝날 수도 있겠구나. 우크라이나와 예, 러시아 전쟁이. 그런 예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는 처음에 이제 바그너 그룹이 모스크바로 이동한다는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는 네. 국제 유가가 급등할 거다. 그리고 막 시끌시끌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내전에 휩싸이면 원유 공급에 이제 러시아 쪽 원유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뭐 1일 천하로 사실은 반란이 종결되면서 오히려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전쟁 종식이 좀 빨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예상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 바그너 그룹이 아주 정예 부대였는데 네. 지금 전장에서 이탈해서 벨라루스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 쪽 전력이 약해진 건 불가피한 상황이 된 거고. 그 프리고진만 간 게 아니라 그 부대가 다 벨라루스로 다 벨라루스 가버렸어요.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이 틈을 노려서 지금 대반격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니까 러시아 쪽 전세가 좀 불리해진 건 분명한 것 같고요. 나 우리 그만 싸우고 갈래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네. 게다가 이제 더 심각한 게 푸틴 대통령의 지위도 굉장히 이번에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예. 지금 23년째 푸틴이 정권을 잡고 있는데 이렇게 대놓고 항명한 사례는 처음입니다. 게다가 뭐 별로 대응도 못하고 바로 중재해서 돌려보낸 거니까. 중재도 뭐 벨라루스에서 했는데 벨라루스 대통령이 이 또 프리고진이랑 꽤 친했다고. 그러니까 이분은 참 여러 나라 친분이 좋습니다. 랑 친한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하여튼 푸틴 대통령의 권위가 이번에 굉장히 떨어졌고, 그래서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다른 내부의 항명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전쟁에 집중하기 어렵게 된 상황이 아니냐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그래서 또 혹시나 내분이 안 나오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러시아 쪽 동력도 좀 잃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예상인데, 반대로 또 내년에 러시아 또 대선이 있기 때문에 푸틴이 더 공세를 강화할 수도 있다 이런 예상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의 양상이 어떤 쪽으로 흐르게 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원자재 시장이라든가 뭐 이게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꽤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하필이면 그 샘플이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강 마무리는 된 상태에서 열리니까 큰 네. 영향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호재가 되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들 예상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전쟁 뭐 빨리 끝나는 쪽이 될 테니까. 그렇습니다. 또 게다가 우크라이나는 또 밀 수출국이니까 이런 식량 쪽에서도 시장에도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예상도 있고 다양한 예상들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근데 오늘 구체적인 거는 진짜 오늘 상황을 조금 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은 전쟁이 빨리 끝날 거라는 것도 너무 조금 이른 예상이고 네, 또 더 강화될 거라는 것도 조금 이른 예상이라서 그러게요. 중간에서 벨라루스만 잠깐 빛났었고. 네. 아무튼 푸틴 대통령은 매우 곤란한 상황이 된 건 분명한 것 같다. 네.
미국이 어디까지 알고 어디까지 기획했는지도 참 재밌고 아무튼 나중에 또 보도가 전해지겠죠. 자, 안승찬 기자, 양효걸 기자 두 분 고생하셨고요. 저희는 광고 잠깐 듣고 친절한 경제로 이어갑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유니킴님께서 물가가 오르는 걸 막기 위해서 정부가 금리를 올린다고 하던데 금리를 올리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는 겁니까? 그냥 은행들한테 대출을 해주지 말라고 하면 물가가 잡힐 것 같은데요. 이런 질문을 보내오셨습니다. 물가가 오르는 근본적인 이유는 시중에 풀려나온 돈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돈이 좀 안 풀리도록 하려고 금리를 올리는 건데요. 금리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대출을 쉽게 못 받고 이미 받은 대출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이 줄어들 거고 그래서 물가가 좀 안정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돈의 수도꼭지를 좀 잠그는 거죠. 그런데 질문하신 유니킴님은 아니 그럴 거라면 굳이 기준금리를 올려서 대출금리가 올라가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대출 받는 걸 좀 머뭇거리게 하고 그런 식으로 멀리 돌아가지 말고 그냥 오늘부터 대출 금지 이렇게 발표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해도 물가는 당연히 잡힐 건데요. 실제로 그렇게 하면 돈이 흘러나오는 수도꼭지가 잠기는 거니까 물가야 당연히 잡히겠지만 대출이 아예 갑자기 하나도 안 나가면 돈을 못 구해서 부도나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엄청난 불경기와 위기가 닥칩니다. 마치 자꾸 살이 찌고 배가 나오는 사람한테 아예 밥을 못 먹게 입을 막아버리면 배가 좀 들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말하고 비슷한 겁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은 3천조 원이 넘는데 거의 전부가 은행 대출을 통해서 흘러나온 겁니다. 우리는 은행이 예금을 받아서 그 돈을 대출해 준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A가 예금한 돈을 B한테 대출해 주는 거니까 돈이 A에서 B로 이동하는 것이지 전체 돈의 양은 늘 일정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로는 A의 예금을 받아서 그걸 B에게 대출해 주더라도 그 다음날 A가 와서 내 예금 인출하겠다고 하면 그냥 돈을 다 내주잖아요. 은행에 예금 찾으러 갔는데 아이고 손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손님이 어제 예금하신 그 돈 마침 어제 B라는 분이 대출 받아가셔서 저희한테는 그 돈이 없거든요. 잠깐만 기다리시면 저희가 그 손님 B한테 전화해서 그 돈 다시 좀 가져오라고 할게요. 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은행이 대출을 해줄 때 누군가가 맡긴 그 예금을 대출해 주는 게 아니라 예금은 그냥 받아두고 대출해 주는 돈은 그냥 돈을 찍어서 대출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맡긴 예금이 늘 그대로 있는 거고 대출을 누군가가 받아갈 때마다 시중의 통화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대출을 해주면 시중에 풀려나오는 돈의 양이 늘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궁금하신 내용들 친절한 경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조사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우였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